1920년대 이후로 중동 지역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던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더 이상 예전처럼 식민지 놀이를 할 힘도 없었고 미국과 소련의 눈치도 보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예 손을 떼기로 했죠. 그러면서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유엔에 떠넘겼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화두는 서로 보기만 해도 싸우는 아랍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잘 분리하느냐였죠. 게다가 오래된 외세의 지배가 드디어 끝난 만큼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이나 모두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는데 그 영토를 정확히 어디까지로 정할지도 너무 애매했습니다. 물론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모여 수십 번도 넘게 협상회의를 가졌지만 1948년까지도 도저히 진전이 없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 벤구리온은 더 이상의 협상을 포기한 채 단독으로 독립선언을 하겠다고 나섰죠.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랍인들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나라까지 세워버리면 곧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넘어와 점점 아랍인들을 압박할 게 뻔했으니 말이죠. 즉 아랍인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리해지는 결과가 예상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유대인들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낫겠다는 여론이 아랍인들 사이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인구는 고작 65만 명에 불과한 데다가 군대라고 해봤자 민병대 조직이 전부였기 때문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모두 동시에 공격을 하면 자그마한 신생국 이스라엘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죠. 이러한 생각은 곧 아랍 세계 전체로 퍼져 이집트와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 5개 나라가 힘을 합친 아랍 연합군의 창설로 이어졌는데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건국과 동시에 주변 나라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될 상황에 처했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독립을 향한 벤구리온의 열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발표하자마자 폭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1948년 5월 14일 자신이 직접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사실상 아랍 세계에 이스라엘의 홀로 서기를 선포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랍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 즉시 벤구리온이 있던 텔아비브를 폭격하며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이집트군 5,000명이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그리고 요르단군과 이라크군 1만 명이 동쪽에서 또한 시리아군 5,000명이 북쪽에서 진격해왔습니다. 이 중 가장 수준이 높았던 요르단군은 오래전부터 영국군으로부터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데다가 나름 최신형 장갑차까지 보유한 상태였죠. 한편 이스라엘군의 장비 수준은 정말 처참했는데요. 대전차 무기나 대공 무기는커녕 보병 장비도 모자라서 병사 3명당 하나 2개의 총만 지급해줄 수 있었고 제대로 된 대포도 없는 신세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딱 일주일 컷을 예상했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는데요. 그 시작은 아랍연합군 내에서의 최정예 군대, 바로 요르단군이었습니다. 사실 요르단군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전쟁은 어차피 아랍연합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날 게 뻔해 보였죠. 그렇다면 굳이 힘을 들여서 이스라엘군과 싸우기보다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많은 땅을 점유해 그 이후에 영토 갈라먹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르단군은 전쟁 초반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대신 향후의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 싶은 지역을 향했는데요. 아랍연합군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는 요르단군이 동쪽에서부터 치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국경과 인접한 주요 요충지들, 특히 웨스트뱅크 지역에 눌러앉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아랍연합 국가들은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죠. 이들 국가 사이에서는 요르단이 기존의 계획을 저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곧 요르단을 향한 다른 나라들의 견제로 이어지는 동시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신들도 요르단처럼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전략으로 나타났죠.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군 입장에서는 꽤나 할만한 싸움이 되었는데요. 일단 항공전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었던 것이 초창기에는 한 대의 전투기도 없었던 이스라엘군은 세계 각지의 부유한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통해 미국제 P-51 무스탕 등 최신식 서방 전투기들을 구매해온 상태였습니다. 또 쓸만한 조종사는 거의 없고 전투기들만 많았던 아랍 국가들과는 달리 이스라엘군의 파일럿들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내내 유럽과 태평양 등 전세계 전장에서 활약한 수준급 베테랑들이었죠. 그 결과 공중에서는 이스라엘군이 꽤나 선방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역시 지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포는커녕
총도 모자랐던 이스라엘군은 직접 집집마다 화염병을 만들거나 박물관에 있던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포까지 들고 왔지만 양으로 밀어붙이는 아랍연합군을 버텨내기는 거의 불가능이었죠. 결국 이스라엘군은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사실상 포기한 채 그 도시들을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은 주요 도시를 둘러싼 양측의 지루한 공방전으로 흘러갔는데요.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전쟁이 무려 한 달 가까이 지속되자 아랍연합국 사이에서는 더더욱 서로를 향한 갈등과 불만이 커졌죠. 결국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우려한 유엔과 스웨덴의 중재 아래 양측은 6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를 휴전 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는 말만 휴전일 뿐 이스라엘이나 아랍 국가들 모두 열심히 휴전 조항을 위반하며 휴전 이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연합군은 이스라엘군의 보급 행렬을 막거나 아예 총기 사격을 했고 이스라엘군 역시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지원병과 군수품을 받아들였죠. 후에 밝혀진 기록에 따르면 28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군의 총 병력은 기존의 3만 명에서 6만 5천 명까지 늘어나는 한편 소총과 기관총도 6만 정 이상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력을 엄청나게 보강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선제 폭격에 나섰죠. 그렇지만 공중전에서 도저히 이스라엘군을 이겨낼 수 없던 아랍연합 국가들은 이 공격을 묵묵히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지적인 영토 분쟁이 수도를 향한 무차별 폭격으로 확대되자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영국은 꽤나 미안했던 것인지 또 한 번 양측 간의 휴전 협상을 중재했는데요.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이 나라들은 유엔이 새롭게 제시한 팔레스타인 분할 제시안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갔죠. 한편 시간이 흘러 10월이 되자 꾸준히 힘을 모았던 이스라엘군은 이제 자신들의 땅에서 완전히 아랍연합군을 몰아내기 위해 대반격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일단 아랍연합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지는 레바논군을 첫 번째 타겟으로 정해 공세 작전을 실험했죠. 그런데 레바논군은 이미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인지 이스라엘군의 반격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영토까지 내주며 도망가 버렸는데요. 이로써 크게 자신감을 얻은 이스라엘군은 뭔가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래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해군은 폭탄이 가득 실린 보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자폭 보트는 이집트 해군의 기함 엘 아미르 파루크함을 단번에 침몰시키며 전 세계의 아랍연합국의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은 군함이 파괴되자 이집트군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요. 이 지지부진하고 흐름도 끊기는 전쟁을 지속해봤자 이집트군의 피해만 늘어날 테니 이집트군은 아예 힘을 모아서 단번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치고 나가자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대한 최후의 대공세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48년 10월 중순 이집트군은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기계화 부대를 대부분 집결시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갔는데요. 초반에는 분명 이스라엘군을 크게 당황시키며 작전이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갈수록 그 진격 속도가 느려져 갔습니다. 이집트군의 활약을 견제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군을 흔들어주지 않고 그저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집트군의 대공세는 이스라엘군 기계화 부대의 반격으로 격파되었고 오히려 이집트군이 시나이 반도까지 밀리는 등 최악의 사태로 되돌아왔는데요. 이쯤 되자 사실상 이집트군은 물론이고 아랍연합군 전체가 침울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때까지 이스라엘군은 4,000명 정도가 사망한 반면 아랍연합군의 손실은 이미 1만 5천 명이 넘은 상황이었죠. 결국 더 이상의 전쟁 의지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알아서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협정 문서에는 특정한 국가의 승리라고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은 사실상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것이었으니 이스라엘은 유대인 지구 전체와 아랍인 지구의 60%를 점령하는 등 자국의 영토를 크게 늘릴 수 있었죠. 물론 아랍 국가들에게도 최소한의 당근은 줘야 했기에 요르단과 이집트에게는 국경지대의 일부를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역시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이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 무려 90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난민들의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가난에 허덕이거나 게릴라 테러리스트로 살아가고 있죠.
90만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게릴라로 살아가는 사이 이스라엘은 지역 강국으로 자리 잡는데요. 주변 국가들의 이런 이스라엘은 눈에 가시였고 특히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군대를 끌고 오고 소련이 핵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둥 아주 난리가 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수에즈 운하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로입니다. 이런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면 항로가 무려 9,000km 이상 단축되는 만큼 해상 무역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문제는 이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이 하필이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였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에즈 운하의 시작은 무려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 시작된 운하에 관한 생각은 1869년에 들어서야 현실이 됩니다. 공사기간 10년 동안 무려 9,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끝에 개통된 수에즈 운하는 항공모함조차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유럽 제국들의 이권이 아주 뿌리 깊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수에즈 운하의 건설에 프랑스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고 영국이 19세기 후반부터 이집트를 식민지로 삼았죠. 영국은 1922년에 이집트를 독립시켰지만 영국은 여전히 이집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국력이 꺾이자 이집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립했죠.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의 소나귀에 떨어지면 영국과 프랑스는 큰 손해를 볼 게 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찾을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이집트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이집트 대통령 압델 나세르는 소련과 친하게 지내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데요. 나세르도 누군 좋은 줄 아나 라며 영국과 프랑스가 뭐라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1956년 7월 26일에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합니다. 나세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영국과 프랑스를 견제할 목적도 있었지만 아수완댐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이 아수완댐은 대피라미드를 지은 이집트의 자존심으로 10년간 화강암 4천만 톤에 20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1970년에 이르러서야 완공됩니다. 여기에 쓰인 화강암이 대피라미드의 무려 5.7배라는 걸 고려하면 과연 이집트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로 막대한 이익을 봐왔던 영국과 프랑스는 한번 해보자 이거지 라며 이집트와 앙숙관계였던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의 원인이었던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아랍 국가들과 사이가 나빴고 이집트가 해상 무역로까지 막자 아예 영국과 프랑스와 손을 잡아버린 거였는데요. 덕분에 이스라엘은 AMX-13 경전차, 미스테르 전투기 등 프랑스로부터 최신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었죠. 제1차 중동전쟁을 거치며 강해진 이스라엘은 프랑스로부터 최신 무기까지 받은 만큼 앙숙인 이집트를 가만두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1956년 10월 29일이 되자 이스라엘군이 시나이 반도의 이집트군 진지를 폭격하면서 제2차 중동전쟁이 시작됩니다. 제2차 중동전쟁은 수에즈 운하 때문에 시작된 만큼 수에즈 위기 혹은 수에즈 동란이라고도 하죠. 갑자기 폭격을 얻어맞은 이집트군이 정신 차리기 전 이스라엘군은 공수부대를 시나이 반도에 투입하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런 공수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선을 전투기를 이용해 닥치는 대로 끊어버렸고 이 때문에 이집트군은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아 당황했죠. 이때 공수부대와 함께 투입된 보병부대는 이집트군이 준비태세를 갖추기 전 지형을 활용해 후방에서 기습하는데요. 그렇게 보병부대는 사상자 없이 이집트군을 제압했고 공수부대는 시나이 반도의 땅을 무사히 밟았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30일이 되자 이스라엘군은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슴도치라 불리는 천연 요새 돌파를 시도하는데요. 고슴도치의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한 이집트군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여러 차례 격퇴하지만 결국 물과 탄약 부족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 사이 시나이 반도를 거침없이 나아간 공수부대도 대전차포, 박격포, 기관총 등 각종 무기를 갖춘 이집트군의 견고한 방어진지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화력이 빈약한 공수부대로 견고한 방어진지를 공격하는 건 안 좋은 생각이었지만 공수부대 지휘관은 공격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군 기갑부대가 오기 전 견고한 방어진지를 점령해야 부대가 전멸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미 시나이 반도의 하늘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앞마당 거닐듯 돌아다니고 있어 이집트군 기갑부대는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요. 쓸데없이 다수의 사상자를 낸 공수부대는 방어진지에서 이집트군을 몰아냈지만 이걸 성공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죠. 다음 날인 10월 31일에 영국군과 프랑스군까지 합세하자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에 있는 40척의 배를 침몰시켜 결사항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나세르의 의지를 확인한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11월 1일 아침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킵니다. 이 공격으로 200기나 되는 항공기를 잃은 이집트군은 더 이상 공군을 동원할 수 없게 되었죠. 한편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라파시를 공격하는데요. 팔레스타인 영토까지 이스라엘군이 밀고 오자 이집트군은 팔레스타인군과 함께 싸웠지만 전세가 기운 걸 깨닫고 라파시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라파시에서 후퇴한 이집트군과 팔레스타인군은 가자지구를 지키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지만 전차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무너지고 맙니다. 가자지구 외곽의 요새에서 동성한 이집트군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요새까지 함락당하자 팔레스타인군과 함께 가자지구에서 시가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었고 11월 3일이 되자 가자지구마저 이스라엘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맙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 끝에 도시만 남은 이집트군은 11월 4일 자정부터 11월
11월 5일 오전까지 싸웠지만 결국 항복하고 시나이 반도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군이 다 해놓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수에즈 운하에 상륙해왔고 이집트의 패해는 누가 봐도 확실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소련이 개입합니다. 왜 소련이 개입하냐고요? 앞서 말했듯 나세르가 소련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맹주인 소련은 영국과 프랑스에 핵 맞기 싫으면 이집트에서 철수해라며 한판 붙어보자는 태도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쫀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반짝이는 눈빛을 보냈지만 미국은 화나 있었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미국이 이번에도 도와줄 거라 여겼던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대체 미국은 왜 화나 있는 걸까요? 일단 미국의 수에즈 운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유럽과 달리 해상 무역로가 태평양을 가로질렀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상의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소련까지 자극한 영국과 프랑스에 아주 화나 있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 소련은 헝가리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했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비난하던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제국주의 냄새가 풀풀 나는 전쟁을 일으킨 탓에 소련에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죠. 운하 때문에 소련과 핵전쟁을 할 수 없었던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던 파운드화를 매각해 영국 경제를 파탄시키겠다고 위협했는데요. 결국 미국의 고개를 숙이게 된 영국과 프랑스는 1957년 3월에 시나이 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고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것이 됩니다. 돈만 쓰고 아무것도 못 이룬 영국과 프랑스는 분했지만 미국은 소련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이라 대들래야 대들 수가 없었죠.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를 얻어낸 나세르는 20세기 최고의 아랍 지도자로 부상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맙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돌려줬음에도 중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거듭났는데요. 같은 동맹국이라도 이렇게 운명이 갈리다니 역사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에즈 운하를 손에 넣은 이집트는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데요. 2005년에만 34억 달러를 기록한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는 이집트에서 세 번째로 큰 외화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두 차례나 더 벌어진 탓에 수에즈 운하는 한동안 닫혀 있었는데요. 75년도에 들어서야 다시 열린 수에즈 운하에서 2006년까지 이집트가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469달러나 되었죠. 통행료만으로도 엄청난 외화가 들어오는 만큼 수에즈 운하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그 예시로 지난 2021년 3월 23일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려 국제적 물류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무슨 물길 하나 막혔다고 국제적 물류위기가 오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교역의 9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이 무려 19,000척에 달했죠. 그만큼 여전히 중요한 수에즈 운하는 중국도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지 않는 이상 그 위상이 달라지는 일은 없겠죠. 2차 중동전쟁으로 불리는 수에즈 위기 이후 이집트는 휴전협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나이 반도에 유엔 평화군을 배치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런 결정과는 별개로 아랍 국가들의 국경 분쟁에 시달린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시리아와 많이 얽혔는데요. 이 때문에 1966년 11월 초 시리아는 아예 이집트와 상호방위 협정을 체결해버립니다. 그 직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게릴라전에 대응해 요르단이 통치하는 서한지구를 공격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싸운 요르단군은 빠르게 격퇴당했고 요르단의 왕은 가까이 있는 이집트가 도와주지 않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가말 압델 나세르를 비난합니다. 유엔 평화군이라는 치마 뒤에 숨어있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때문에 괜히 욕먹은 나세르는 1967년 5월 소련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국경에 집결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제낄 각만 보고 있던 나세르는 군을 동원해 시나이 반도의 유엔 평화군을 내쫓았는데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군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소련이 나세르를 상대로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당시 소련은 아프간전을 겪기 전이라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했는데요. 이런 소련은 이스라엘 같은 친서방 국가를 견제하는 데 진심이었죠. 소련과 친하게 지낸 덕에 2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나세르는 소련의 거짓말을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나세르는 영국, 프랑스와 한편이었던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싫어하고 있었죠. 시나이 반도에 군을 주둔시킨 나세르는 유엔 평화군을 내쫓은 걸 넘어서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까지 막아버리는데요. 거기에 더해 5월 30일 이집트는 요르단과 상호방위 협정을 체결합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등 돌리자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며 6월 1일에는 내각을 재정비하고 6월 4일에는 전쟁하기로 정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과 지상 요원들은 신속하게 이착륙하기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덕분에 아랍 국가들의 공군보다 무려 2배나 빠르게 이착륙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전운이 감돌자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은 광범위한 교육과 더미 활주로에서의 훈련을 반복 또 반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아주 철저했다는 거죠. 반면 이집트는 방어시설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훈련, 사기,
장비 같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3-4일 안에, 서방 측은 7에서 10일 안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력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스라엘은 예비군 포함 24만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문제는 예비군까지 동원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인구가 적어서 젊은이를 다 군대로 끌고 가버리면 사회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만 명의 병력 800대의 전차를 배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2배 이상인 24만 명의 병력 2504대의 전차를 배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전훈이 감도는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 전역에 민방위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는 포커스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거였는데요. 포커스 작전이 개시되자 189기의 이스라엘 공군기가 출격했습니다. 이집트의 방어시설은 열악했고 공군기를 위한 벙커조차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공군기 대부분은 지중해로 가다가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자 저공비행으로 이집트를 향해 선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의 방공망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게 되었는데요. 이집트는 뭐가 오는지도 몰랐지만 요르단은 이집트로 접근하는 항공기의 파도를 탐지하고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의 경고는 전달되지 못했고 이집트 공군 기지들은 그대로 폭격을 얻어맞는데요. 이스라엘 공군은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포 사격과 폭격을 병행했고 프랑스와 함께 개발한 특수폭탄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공습은 아랍 국가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조차 놀랄 정도로 성공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피해는 적었지만 이집트 공군은 문자 그대로 괴멸당했는데요. 420기의 공군기 중 338기의 공군기를 손실했고 100명의 조종사가 사망했으며 레이더, 대공미사일 사이트도 다수 파괴되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19기의 공군기를 손실했는데요. 이는 단순 교환비로 17대1이라는 전례 없는 수준의 성공이었습니다.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했던 이집트 공군이 괴멸당하자 요르단 공군이 나섰지만 이스라엘 공군을 몰아낼 수가 없었는데요. 이집트는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군기 70기가 격추되었다는 거짓 보도를 흘렸습니다. 6월 5일 오전 7시 50분 국경에 배치된 이스라엘 1개 사단은 시나이 반도로 넘어와 이집트 4개 사단이 배치된 방어선을 공격했는데요. 이집트군의 맹렬한 포격으로 이스라엘군은 큰 피해를 봤지만 결국 4시간 만에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이집트군을 소탕한 이스라엘군은 2,000명의 사상자가 나고 40대의 전차를 잃었죠.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본 만큼 이집트를 아주 박살을 내기로 정하는데요. 방어선을 돌파한 이스라엘군은 그대로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아리시로 향했죠. 다음 날인 6월 6일 공중보급을 받은 이스라엘군은 아리시에 진입해 공항을 점령하는데요. 오전 8시부터 아리시에서 시가전을 벌인 이스라엘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아리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과 이스라엘 지상군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이집트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6월 7일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있는 샤르멜 셰이크에서 이스라엘군에 맞선 이집트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샤르멜 셰이크까지 잃고 맙니다. 다음 날인 6월 8일이 되자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점령을 완료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불안했습니다. 시리아와 가장 많이 충돌했던 만큼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시리아의 골란고원까지 먹어버리기로 정하는데요. 그렇게 6월 9일이 되자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군 진지를 공습합니다. 공습이 시작된 지 약 2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지상군도 골란고원으로 진격했는데요. 이에 시리아군은 이를 악물고 저항합니다. 밤새도록 싸움 끝에 시리아군은 벙커를 폭파하고 문서를 불태운 뒤 후퇴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골란고원으로 밀고 들어오자 남아있는 건 버려진 군장비뿐이었습니다. 6월 10일 골란고원을 차지한 이스라엘군은 다음 날인 6월 11일 휴전협정을 체결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서방 측의 예상대로 전쟁은 6일 만에 끝난 거였습니다. 6일 동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사망 776명에서 983명에 부상 4,517명, 포로 15명의 피해를 봤는데요. 또 이집트는 대군을 동원했던 만큼 사망 및 실종 9,800에서 15,000명에 포로 4,338명의 피해를 봤습니다. 겨우 6일 만에 이 정도 피해라니 영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사에 길이 남을 전과를 세운 만큼 아랍 국가들과 등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온건파는 점령한 영토를 팔레스타인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또한 팔레스타인의 영토인 요르단강 서안도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하더니 세 구역으로 나눠버렸는데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 구역 곳곳에 정착촌을 세워버렸는데 이는 국제법상 불법 행위였습니다.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3차 중동전쟁으로 점령한 영토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점령지에서의 지배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르단강 계곡을 따라 배치된 군사기지를 정착촌으로 바꾸고 뛰어난 물관리 능력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거였죠. 이스라엘 주민들은 식수와 농업용수를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데요. WHO에서 정한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이 100리터인데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고작 73리터에 불과합니다. 한반도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 아니라 사막이라는 걸 고려하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물을 쓰려면 이스라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농업을 비롯한 산업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일자리까지 부족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 청년들은 이스라엘이나 아랍 국가들로 일자리를 찾아
가자 떠나는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이 팔레스타인의 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는 전부터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기를 권고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두 국가 해법은 더 멀어지고 말았는데요. 3차 중동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분쟁의 씨앗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바라기는 무리였습니다. 혼자서 아랍 국가들을 꺾어버린 이스라엘은 3차 중동전쟁으로 차지한 시나이반도, 서안지구 등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전보다 더 미워했고 기회만 되면 제낄각만 보고 있었죠. 1967년 9월 하루툼 아랍 정상회담에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그 어떠한 평화적 합의도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아랍 국가들의 적대심은 최대치를 찍은 상황이었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정면에서 치지 않고 야금야금 갉아먹는 소모전을 펼치는데요. 그렇게 소모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에 이집트의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시나이반도에서 철수하면 이스라엘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였죠. 당시 이스라엘 총리인 골다 메이어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집트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얘기해보는데요. 하지만 위원회가 3차 중동전쟁으로 얻은 영토를 아랍 국가들에 돌려주자고 하자 메이어는 분노했습니다. 메이어는 수천 명의 희생으로 얻은 목숨과도 같은 영토를 줄 수 없던 거였죠. 이스라엘이 사디트의 제안에 냉담하게 굴자 미국은 평화에 도달할 기회를 차버리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동맹으로 둔 미국은 상당히 골치가 아팠는데요.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는 싶지만 이대로 가다간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게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같은 나라는 이미 소련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아랍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 힘을 잃게 되면 중동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나오자 이집트는 소련의 지원 없이도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더 강한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은 이집트와 접촉해 이집트를 조금이라도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이미 이집트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싸울 작정이었는데요. 그렇게 다가오는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구도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해 시나이반도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지 않는 이상 이집트는 뜻을 꺾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집트는 아예 시나이반도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100만 대군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왔는데요. 이에 소련이 이집트를 말리고 나섭니다. 소련은 이집트가 시나이반도로 진격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거라 보고 있던 거였죠. 하지만 이집트는 소련의 말을 듣지 않았고 1973년 5월과 8월 사이에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상당한 돈을 들여서 이집트와의 전쟁에 대비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민방위 훈련을 가능한 많이 한 거였죠. 그렇게 유대교의 속죄일인 욤키푸르가 다가오자 이집트와 시리아의 동향을 지켜보던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 확신하게 됩니다. 메이어는 국방장관, 참모총장과 모여 군 동원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요. 참모총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메이어는 공군 전체와 4개 기갑사단을 동원하기로 정합니다. 한편 이집트군은 이스라엘군과 싸우기 위해 10만 명의 병력, 1350대의 전차 등으로 구성된 5개 사단을 배치했는데요. 1973년 10월 6일 유대교가 욤키푸르를 맞이하자 이집트군은 수에즈 운하를 도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기갑부대가 나서서 이집트군의 도하를 막으려 했지만 대전차 미사일에 호되게 당하고 마는데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격파했지만 갑자기 방어태세를 취합니다. 그 이유는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위력을 맛봤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집트는 3차 중동전쟁 이후 소련으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을 잔뜩 들여와서 수에즈 운하에 도배하다시피 했고 지상군을 그 범위 안에 둔 거였죠. 그렇게 10월 6일 오후 2시가 되자 이집트군은 200기 이상의 공군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규모 공습으로 손실을 보긴 했지만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출격해 이집트 공군기들과 공중전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조종사였던 사디트의 이복형이 전사하고 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대규모 공습과 함께 이집트군 보병 32,000명이 수에즈 운하를 건너와 이스라엘 요새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군기를 동원해 이집트군을 막아보려 했지만 앞서 언급한 지대공 미사일 때문에 그다지 효과는 없었는데요. 그 사이 헬기를 타고 침투한 이집트군 특공대가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싸워준 덕에 이스라엘군의 대응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km가량 전진한 이집트군은 다음날인 10월 7일 아침까지 850대의 전차가 수에즈 운하를 건너게 하는 데 성공했죠. 진격을 멈추지 않은 이집트군은 이스라엘군의 반격을 격퇴하고 그날 저녁까지 마을 하나를 점령합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군은 공군기를 동원해 이집트 공군기지와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했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공중에서의 성공과 달리 지상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10월 8일 25대의 전차를 동원해 공격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단 몇 분 만에 18대나 잃고 말았는데요. 이로도 모자라 통신 문제가 터진 이스라엘군은 이 틈을 탄 이집트군의 공격으로 58대가 넘는 전차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군도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니라서 해가 질 무렵에는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50대의 전차를 잃고 말았는데요.
양쪽 모두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였죠. 10월 9일 이집트 한 개 여단이 공격에 나섰지만 이스라엘 공군기의 공격을 받아 큰 손실을 보고맙니다.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이집트군 지대공 미사일의 범위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공군기에 노출된 상황이었고 이스라엘군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상황이었죠. 그렇게 10월 14일이 되자 이집트군은 800대 이상의 전차를 동원한 대규모 공격에 나서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여기에 700대 이상의 전차를 동원해 방어에 나섭니다. 기갑부대, 포병, 공군기가 한데 얽힌 대규모 전투 끝에 이집트 기갑부대는 큰 피해를 보고맙니다. 이집트군은 사상자만 1000명에 250대의 전차를 잃고 만 거였죠. 반면 이스라엘은 사상자 665명에 40대가량의 전차를 잃었는데요. 하지만 이집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군은 다시 반격에 나섰고 공수부대까지 동원해 이스라엘군을 밀어붙였는데요. 그 사이 이스라엘군은 특공대를 보트로 침투시켜 수에즈 운하의 지대공 미사일들을 파괴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들이 파괴되자 이스라엘군은 소규모 병력으로 이집트 본토에 쳐들어가는데요. 소규모 병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집트군은 미사일 사이트와 전차 여럿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수에즈 운하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파괴된 탓에 이스라엘 공군기를 막을 수단이 없었고 이스라엘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집트군은 방공 능력을 상실하고 본토까지 기습당한 상황이었지만 진격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10월 16일이 되자 이스라엘군 한 개 여단은 수에즈 운하가 내려다 보이는 도로를 지키는 이집트군을 공격하는데요.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이스라엘군이 이집트군을 몰아냅니다. 그렇게 교두보를 확보한 이스라엘군은 아예 대놓고 수에즈 운하를 건너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집트군의 포격 속에서도 활약한 공병대 덕분에 수에즈 운하를 건넌 이스라엘군은 카이로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10월 19일 이집트군 병참기지를 파괴한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의 방어선을 돌파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집트의 도시인 이스마일리아까지 점령하려 했지만 3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앙숙이었던 시리아는 28,000명의 병력으로 빼앗긴 영토인 골란고원을 10월 6일 오후에 공격하는데요. 10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전투 끝에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을 꺾고 다마스쿠스로 진격하기에 이릅니다. 시리아의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자 요르단과 이라크는 시리아의 원정군을 파견하는데요. 하지만 요르단과 이라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10월 22일 유엔 안보리가 휴전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압력도 나날이 가중되었는데요. 결국 10월 26일 4차 중동전쟁은 끝났고 11월 1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공식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4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사망 2,800여 명, 부상 8,800여 명, 포로 293명의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은 사망 18,000여 명, 부상 35,000여 명, 포로 8,783명의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피해 대부분은 이집트에서 발생했지만 이를 제외한 시리아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훗날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불리게 된 4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내지 못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동거를 이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이란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남아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아랍 전체와 싸운 이스라엘의 중동전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